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비를 기록하는 하급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관이 이렇게 말했죠. 자네 기록이 너무 정확해서 탈이네. 그날 밤 권세가가 찾아와 기록을 고치라 협박했습니다. 거절하면 아내의 과거를 파헤치겠다고요. 비의 숫자 하나를 바꾸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 때문에 과거에 제 가족은 모두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을 것인가, 진실을 지킬 것인가.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겸이라고 합니다. 한성 외곽 관상감에서 비를 기록하는 설이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는 늘 마루 끝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붓은 먹물에 적셔져 있고 앞에 놓인 장부에는 빗금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죠.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비가 오면 기록하고 그치면 계산하는 것뿐인데 말이에요. 제 일은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치구기에 얼마나 고이는지 재고 그 수치를 장부에 옮겨 적는 거예요. 한 치, 두 치, 세 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는 많이 왔다 적게 왔다 말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죠. 출세는 하지 못해도 정직하게 살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양반 나리들이 비가 적게 왔다고 기록을 고치라 해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승진과는 담을 쌓게 됐습니다. 28배 서리가 되어 이제 40이 다 되도록 여전히 서리예요. 동료들은 하나둘 상급 관리가 되어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빗물을 재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쓸모없는 기록꾼이라 부릅니다. 뒤에서 손가락질도 하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적은 숫자들이 언젠가는 쓰임이 있을 거라 믿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에요. 친정 식구들은 결혼을 반대했죠. 미천한 서리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직한 사람과 살고 싶어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치구기를 바라봅니다. 빗물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어요. 이 비가 그치면 또 장부에 기록하겠죠. 누군가는 비웃겠지만 저는 오늘도 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상관 나리가 아침에 이상한 말을 하셨거든요. 이 설이 자네 기록이 너무 정확해서 탈이네.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더니 나리는 그저 피식 웃으며 돌아서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대문을 열면 아내 소연이 마당에 서 있곤 하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소연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힌 채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고요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지만 인사는 하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아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녁상을 받으며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들었어요. 무엇을요? 서방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데려왔다고요. 값싼 동정으로 결혼했다고들 하더군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서린 아픔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게 사실인가요? 소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을 뿐이에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혼담이 오갔을 때부터 주변에서는 수군댔죠. 왜 하필 몰락한 집안의 딸이냐고요. 더 나은 혼처가 있을 텐데 기이한 취향이라고들 했습니다. 중매를 선 아주머니도 이상해했어요. 제가 소연을 지목했을 때 말이에요. 집안도 기울었고 지참금도 없는 처자인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죠. 저는 그저 그분이면 좋겠다고만 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제게 딱지를 붙였어요. 값싼 동정으로 결혼한 사람, 불쌍한 여자를 구원하려는 위선자, 심지어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죠. 소연도 그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우물가에서 이웃과 마주칠 때마다 귓속말을 들었겠죠. 처음엔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3년이란 시간은 참기엔 너무 길었나 봅니다. 서방님은 왜 저를 택하셨어요? 소연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죠. 이유를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참고 또 참는 표정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소연의 시선이 등 뒤에 박히는 게 느껴졌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소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작게, 아주 작게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관상감으로 출근하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소연이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깊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설이, 얼굴이 왜 그래? 동료 설이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상감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이윤겸 서리를 만나러 왔소. 사내는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허리춤에 찬 패물이 반짝였죠. 판관의 수행원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췄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민서윤 판관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당장 따라오시오. 민서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성에서 손꼽히는 권세가였거든요. 토지를 넓히고 재산을 불리는데 귀신 같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판관의 집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정원이 펼쳐졌어요.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치고 정자에는 비단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죠. 저 같은 하급서리가 평생 볼 일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민서윤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어요. 50줄로 보이는 나이에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은 모습이었죠.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불편했어요. 이 서리로구나. 앉게. 저는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관 앞에서 서리가 앉을 자리는 없었거든요. 자네가 기록한 장부를 봤네. 참으로 꼼꼼하더군. 분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서윤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또렷했어요. 지난달 기록이 잘못된 것 같네. 비가 그렇게 적게 왔을 리 없지 않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제 기록은 정확합니다. 치구기를 직접 재고 옮겨 적었습니다. 허허, 자네 고집이 세다는 소문을 들었네.
하지만 말이야,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지. 민서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한강 북쪽 땅 말일세. 거기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자네도 알겠지. 그런데 자네 기록에는 비가 적게 왔다고 되어 있어. 이상하지 않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서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요. 한강 북쪽 땅은 비옥한 농지였어요. 주인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었죠. 만약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면 조정에서 땅을 헐값에 사들여 피해민을 구제할 겁니다. 그러면 민서윤이 그 땅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기록은 달랐습니다. 지난달 비는 평년보다 적게 왔어요. 홍수가 날 만큼 많이 오지 않았죠. 제 장부가 있는 한 민서윤의 계략은 들통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을 고치라는 말씀이십니까? 고치라니. 바로잡으라는 거지. 자네도 실수했을 테니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민서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설이, 자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고 들었네. 아내도 고생이 많다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네가 협조하면 좋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지. 승진도 시켜주고. 하지만 거부한다면 민서윤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네 같은 하급서리가 어디서 버티겠나?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할 걸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대답해서는 안 됐죠. 생각할 시간을 드리지. 사흘 안에 답을 듣고 싶네. 민서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물러가라는 신호였어요. 관상감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기록을 고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쓰는 순간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겠죠. 거부하면 직을 잃고 소연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펼쳐놓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서윤은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이번엔 관상감이 아니라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죠. 소연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윤겸 서리 계시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나갔어요. 사내는 지난번 그 수행원이었죠. 판관 나리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사내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펼쳐 보이는데 거기엔 소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소연. 15년 전 아버지 정한섭이 영모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누명이었습니다. 이미 풀린 일이에요. 풀렸다고 해도 기록은 남아있지요. 판관 나리께서 다시 조사하면 어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사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을 뿐이죠. 사흘이 지나면 답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이설이. 사내가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종이를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종이를 품에 넣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소연은 제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서방님, 무슨 일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소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 일은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어요. 영모 혐의는 누명이었고 조정에서도 무죄를 인정했죠.
하지만 민서윤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들춰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사가 시작되면 소연은 또다시 고통받을 겁니다. 신문을 받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결국엔 죄인의 딸이라는 낙인이 다시 찍히겠죠. 제가 기록을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소연도 안전하고 제 직도 지킬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아니게 됩니다. 새벽녘 소연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소연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촛불을 켜고 제 앞에 앉았죠. 서방님, 저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판관나리가 저를 건드리려는 거 아닌가요? 제 집안일 때문에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서방님, 저를 내보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하세요. 제가 있으면 서방님만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짐이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닙니다. 서방님,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동정 때문도 아니에요. 소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읽고 쓸 줄 알고 세상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라서요. 당신이 거짓을 싫어하고 진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요. 평생 참아온 것들이 무너져 내렸죠. 당신과 함께라면 제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혼했어요. 소연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죠.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록을 고치지 않겠다고요. 민서윤이 무엇을 하든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관상감으로 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어요. 그날 밤 저는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요.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해 여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날마다 쏟아졌죠. 한강이 불어나고 동네 뒷산에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관청에 가셨습니다. 제 방을 쌓아달라고 청하러요. 하지만 관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비가 그리 많이 오지 않았다고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이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이틀 뒤 제 방이 무너졌습니다. 물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밤중이었죠. 사람들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나무에 매달렸어요. 새벽까지 버텼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강우 기록이 조작됐다는 걸요. 관청 서리가 판관의 지시로 비가 적게 왔다고 적었던 겁니다. 그래야 제 방 공사 예산을 빼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소연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거짓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날마다 강둑에 나가 물만 바라보셨죠. 1년 뒤 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15에 고아가 됐죠. 친척집을 떠돌다가 관상감에 들어갔어요.
비를 기록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 치구기를 봤을 때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거짓을 쓰지 않겠다고요. 한치도 고치지 않고 본대로 적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제가 비를 셉니다.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서방님, 예, 이제야 알았어요. 왜 서방님이 그렇게 고집스러운지.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어요. 서방님은 숫자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소연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서방님 곁에서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구름이 몰려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관상감 지붕이 희미하게 보였죠. 내일이면 저는 민서윤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거절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요. 어머니와 동생이 떠내려갔던 그날 밤처럼 세상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비를 기록하는 사람으로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관상감으로 향했습니다. 민서윤에게 거절의 답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관상감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더니 상부에서 감사관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윤겸설이 어서 들어가 보게. 동료설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감사관은 장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쓴 강우 장부였어요. 그 옆에는 다른 문서도 놓여 있었죠. 이설이, 이게 자네 기록이 맞나? 그렇습니다. 감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문서를 펼쳤어요. 그럼 이건 무엇인가? 제가 본 적 없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낯익었어요. 단정하고 가지런한 글씨. 소연의 글씨였죠. 이건 감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한성부의 한 부인이 찾아왔다고 하네. 백성들의 증언을 모아 정리한 문서를 들고 말이야.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강 북쪽 지역 주민들이 겪은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더군. 홍수가 없었다는 것, 땅을 헐값에 빼앗기려 했던 일들. 모두 증인의 이름과 날짜까지 있었네. 감사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부인이 자네 아내라던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했던 겁니다. 제가 민서윤과 맞서는 동안 소연은 혼자 움직였던 거예요. 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 기록했던 거죠. 자네 기록과 부인의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네. 비가 적게 왔고 홍수는 없었다는 것. 그런데 민서윤 판관은 홍수 피해를 주장하며 땅을 사들이려 했지. 감사관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일세. 조정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관상감을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소연은 마당에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소연. 제가 부르자 소연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서방님, 벌써 돌아오셨어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서방님이 기록을 지키셨으니까요. 저도 제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었어요. 저도 글을 쓸 줄 아니까요. 저는 소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소연도 제 등을 감싸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늘을 보니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해가 얼굴을 내밀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윤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걸요. 권력을 가진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활하게 반격해 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소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조정의 조사가 끝났어요. 민서윤의 죄가 밝혀졌습니다. 강우 기록 조작 시도, 토지 사기, 백성 협박. 증거는 명백했죠. 제 장부와 소연의 증언 문서, 그리고 피해 주민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민서윤은 파직됐습니다. 관직을 빼앗기고 유배형에 처해졌어요. 그가 차지하려 했던 땅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죠. 한성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상급 관리였어요. 이설이 조정에서 자네를 포상하기로 했네. 승진도 약속되었고 하사금도 내릴 것이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관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사양한다니 무슨 말인가. 자네가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포상일세.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비를 재고 기록했을 뿐이에요. 저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이번 일의 기록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 장부와 아내의 증언 문서를 함께 말입니다. 관리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엔 제가 쓴 글이 있었죠. 이 기록은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 정소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기록에 아내의 이름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관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그렇게 하지. 관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며칠 뒤 관상감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제 장부와 소연의 문서가 조정사고에 영구 보존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록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이윤겸 서리와 그 아내 정소연의 공동 기록임.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원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보고 있었죠. 소연. 예, 서방님. 고맙습니다.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저 들은 것을 적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까? 소연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평생요. 소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서방님, 비가 올 것 같아요. 소연의 말대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구기를 확인하러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소연이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가 같이 갈게요.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우산을 들고 나왔죠. 우리는 함께 관상감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요. 치구기 앞에 서니 빗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먹을 갈았죠. 붓을 들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한 치, 두 치. 소연이 따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고요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숫자를 세웠죠. 그날 밤 장부에는 정확한 수치가 적혔습니다. 거짓 없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록자 이윤겸, 정소연. 민서윤은 떠났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은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비를 기록합니다. 소연과 함께요. 1년 뒤 저희는 한성을 떠났습니다. 관상감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남쪽 마을로 내려갔어요. 작은 고을이었죠. 산이 둘러싸고 개울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반겼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귀했거든요.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마당에는 치구기를 하나 세웠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은 아니었어요. 그저 마루에 앉아 함께 글을 쓰는 거였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눈빛이 반짝였어요. 기록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 것을 내일 잊어도 글로 남기면 영원히 기억되니까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치구기를 확인했습니다. 빗물이 얼마나 차는지 재고 장부에 적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 적었죠. 소연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농부의 농사 경험, 장인의 기술, 모두 글로 남겼어요. 이야기도 기록이에요. 사람의 삶이 담겨 있으니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땅 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했어요. 저희에게 기록을 부탁하러 온 거였죠. 저희는 함께 갔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확인하고 사실대로 기록했어요. 그 기록은 관청에 제출됐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필요할 때면 찾아왔어요. 저희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적는 게 저희 일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와 사람을 함께 기록한 부부. 처음엔 이상한 별명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연이 웃으며 말했죠. 맞는 말이에요. 서방님은 하늘을 기록하고 저는 사람을 기록하니까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비는 계절마다 다르게 내렸어요. 저는 그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소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행복하세요. 예, 행복합니다. 저도요. 소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성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여기선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권력도 없고 부도 없지만 저희에겐 진실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소연과 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세었어요. 빗방울 세듯이요. 하나, 둘, 셋.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안에는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저는 치구기를 확인하러 갑니다. 소연이 함께 걸어요. 우리는 오늘도 기록합니다. 비를 그리고 사람을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